안녕들 하셨습니까? 이 주역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듣는 걸 재밌습니다. 이 왜 이제 주역이 어렵냐면 주역 사상이 결국은 천명 사상이거든요. 천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천명이 어디 있느냐, 요 개념이 우리한테 안 잡히기 때문에 그 주역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주역은 천명에 순응하는 삶이 흉을 피하고 길을 추구하는 길이다라는 게 이제 천명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명을 참 애매해요. 천명 그러면 천명이 뭔가라는 문제가 나오죠. 주역에서 얘기하는 천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논어나 일반 고전에서 얘기하는 천명이라는 거는 그 천명은 자기 안에 있다.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왜 하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내보낼 때, 우리를 내보낼 때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내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그냥 뜻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하나의 그 인간으로 생명체로 태어난 거는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내보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늘에 물어봐야 하늘이 뭐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태어난 그 이유는 뭘까? 하늘에 나를 내보낸 이유는 뭘까라고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서 스스로 자기 답을 내서 나는 이렇게 살아란 뜻인가 보다. 나 이렇게 내 일생을 한번 살겠다 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천명에 따르는 삶이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동양 고전이 얘기하는 천명이에요. 근데 주역에서 얘기하는 천명은 약간 다릅니다. 주역에서 얘기하는 천명이란 거는 천지 자연이 조성한 시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 자연이 이렇게 운행할 때 일정한 어떤 그 시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세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봄이라는 시세가 오면, 그죠? 겨울에서 봄이 딱 되면 봄이라는 시세에 우리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천지 자연이 조성해준 시세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한계, 이거 객관적인 한계죠. 그죠? 그 한계는 우리가 없애버릴 수도 없고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바꿔놓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한계라는 건 항상 우리에게 놓여진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천지 자연이 그렇게 운행하면서 우리를 그런 환경에 놓이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 세상을 휩쓸고 갈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역은 뭐냐?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우리라는 한계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주역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천지 자연이 만들어준 환경의 범위 안에서, 그죠?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만큼 우리가 활동하고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천지 자연이 조성해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재앙이 닥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봄에 우리 봄이라는 환경에 놓이는데 봄을 바꿔버리려고 하면 재앙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자연 전체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게 기후 환경이라든가 현재 이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요게 이제 주역이 가르치는 바예요. 이게 주역을 쉽게 얘기하려면, 여러분 쉽게 하려면 주역 64괴는 우리 앞에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천지 자연이 만들어준 어떤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64괴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세 범위에서, 그것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가 활동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을 흉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주역이 어렵다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천명, 천지자연이 만들어준 틀, 그 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 그리고 주역이 가르친 건 그것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주역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6번째 괴인자 천수소음괴를 하겠습니다. 천수소음괴는 글자 그대로 말씀 원자에 함께 공정할 공자가 송입니다. 이게 우리가 송이라는 거는 말로써 공정하게 판단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송자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송사, 소송이라는 거는 말로써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송사입니다. 일을 언어로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는 게 송사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게 바로 이제 송사계예요. 이 송사계가 6번째로 놓이게 된 거는 우리가 보면 천지가 생기고 나서 이제 만물을 만들면 그 제일 처음에가 만드는 게 둔괴죠. 둔괴는 생명이 갓 태어나서 혼자 일어서기까지, 혼자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이 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딱 태어나면 처음에 못 일어나다 일어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요. 굉장히 애를 쓰면서 일어납니다. 그게 둔입니다. 둔께는 홀로 일어서기까지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하면 젖 떨어지면 혼자 걷죠. 보통. 그래서 3살 정도 되면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거. 요게 둔꾀라고요. 둔꾀는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고. 그 다음에 둔 다음이 몽꾀죠. 몽꾀는 뭐냐.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는 위험한 일이 무엇인지, 그죠? 안전한 게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시기죠. 아이들한테 만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해서 판단하고 진퇴, 안전과 위험을 판단해서 나가고 들어갈 때 나가고 들어가는 방법을 깨우쳐줄 때가 동몽기죠. 그게 보통 우리가 7살까지 하면은 그 애들이 이제 진퇴에 대한 걸 알죠. 나가야 될 때 나가고 들어가야 될 때, 나갈 때 위험할 것 같으면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이걸 배우는 게 몽깨다. 그래서 2번째가 이제 그 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몽 다음에는 이제 숙괴였죠. 숙괴는 이제 그 뭐죠? 혼자 일어서고 판단하게 된 다음에 동물들 보면 사냥법을 가르치죠. 이제 자립해서 야생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려면 사냥에 실패하면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냥법을 가르치죠. 인간도 이제 7살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지식을 우리한테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일종의 사냥법을 인간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사춘기까지. 그래서 성년이 되면 이제 생존 경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괴에서 그렇게 이 사람을 사냥법을 가르치고 생존 경쟁에 뛰어들 모든 재반 준비를 마치면 드디어 송괴가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송괴는 이제 생존 경쟁에 뛰어든다. 송이라는 건 다툼이잖아요. 다툼. 우리 생존 경쟁은 다툼이라고요. 그래서 천수 송괴를 보면 상괴가 하늘, 거인괴입니다. 그리고 하괴가 감이죠. 물. 그래서 위가 하늘, 아래가 물로 구성된 상건, 하감괴로 구성된 게 그 송괴입니다. 근데 이 송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우리나라 지형이. 근데 이 주역이 나타난 중국 지형을 보면 천체 운동, 우리나라도 천체 운동 중국과 같죠.
모든 천체가 운행하는 천체 운동은 동에서 서로 움직여요. 동에서 서로. 그렇죠? 근데 물은 중국은 보면 서쪽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시가 강이나 물을 읊을 때 보면 장강, 동류 이렇게 나간대요. 장강이 동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위에 하늘의 운행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되는데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돼서 서로 엇갈리게 운행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손괴가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우리는 지형이 다르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늘은 가벼우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 보고 물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흐른다. 그래서 서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등져서 엇갈림이 크다. 이게 손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원래 손괴가 나타낸 거는 하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고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서 서로 점점 등지고 엇갈려서 친화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다툼의 시작이다. 그래서 손괴의 위가 건 아래가 물이라는 건 하늘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서로 배타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 하늘의 천체 운행은 동에서 서로 흐르고 물은 서에서 발원돼서 동으로 흐르는 그 양상이기 때문에 물과 하늘은 서로 엇갈리고 친화되지 않는다. 서로 사이가 벌어지는 사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게 손괴입니다. 자, 석계전에 보면 음식이 있는 곳에 반드시 다툼이 있다. 그래서 숙괴 뒤를 손괴가 받는다. 아까 숙괴는 생존 경쟁을 위한 사냥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숙괴 사냥을 배운 뒤에 이제 손괴를 하는데, 수라는 거는 음식을 먹으면서 체력을 기르고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들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숙괴라고 그랬죠. 숙괴는 음식 지도가 있다고 제가 이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숙괴는 음식이라는, 먹는다. 음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다. 자, 우리가 이만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다투고 투쟁하는 모든 투쟁, 인간의 모든 투쟁, 인간뿐만 아니죠. 동물도. 투쟁은 먹이를 둘러싼 투쟁이에요. 먹고 살라고 우리 애쓰잖아요. 먹고 살라고 싸우고, 먹고 살라고 다투고, 먹고 살라고 투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 숙괴 다음에 이게 놓인 건 뭐냐? 숙괴는 먹는 음식의 도구. 그죠? 그래서 먹는 것 다음에 그 손괴가 놓였다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투쟁은 먹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다. 이거를 상징한다. 그래서 숙괴 다음에 손괴가 놓였다. 그 다음에 잡계전에서 뭐 송은 불친이다 그랬습니다. 송사는 모든 사람 사이사이가 다 친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 송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송은 불친의 뜻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툼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친교가 없기 때문에, 친함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친함이 있다면, 모든 음식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다 했는데, 친함이 있다면 우리가 음식도 나눠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번 제자들이 모여 앉았을 때 공자한테 물어요. 신, 믿음과 그 다음에 의와 평, 그죠? 평.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그 병식 네 가지. 믿음, 의로움, 그 다음에 무력, 그 다음에 먹는 것. 이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신이,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힘, 무력,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밥, 이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게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력이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버려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병 다음에 게 식이다. 그렇습니다. 먹는 걸,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공자한테 따지고 들어요. 아니 먹는 것이 선생님이 평소에 주장하시는 것이 색욕과 식욕은 인지 대욕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먹는 걸 버려본다면 어찌 인간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기를 양식이 부족했을 때, 그죠? 양식이 부족할 때 그때도 서로 간에 믿음과 의로움이 있다면 양식을 나눠먹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믿음과 의로움이라는 게 서로 상호 신뢰하고 상호를 의롭게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양식이 있은들 옆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식량보다 더 중요한 건 신과 의다. 이게 있은 후에 양식이, 그게 있다면 양식이 부족해도 쌀 한 톨도 쪼개서라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만 신과 의가 없으면 이 세상은 있는 사람은 살지만 없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살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셋 중에 남은 셋 중에 버려야 될 건 식이 아니다. 신과 의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식이라는 문제와 신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 음식을 둘러싸고 우리가 투쟁하는 거는 뭐냐? 신과 의가 없기 때문에 투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천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또 먹이를 둘러싸고, 그죠? 강자가 약자를 먹고, 사자가 토끼를 먹고, 토끼는 풀을 먹어치우며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먹게 우주가 구성된 한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송의 추세가 때로는 온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살라고 해도 시세가 나로 하여금 생존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시세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 속에 우리는 놓여있다. 그래서 이제 먹이를 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투는 건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면 그 다툼의 어느 정도냐, 다툼 어떻게 다투어야 되냐,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면 그 다툼에 허용하는 한계, 그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손격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송께는 쉽게는 작게는 개인적으로 송사, 재판을 하고 다투는 괴입니다. 작게는. 크게는 국가 간의 분쟁이 되겠죠. 분쟁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크게는 모든 자연이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불가피한 그 시세가 있다. 근데 시세는 항상 잘 조성돼요. 풍년이 들고 웃음풍조하다 풍년이 들어서 많은 것들이 비축될 때는 생존 경쟁이 너그럽습니다. 싸움을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죠? 그게 시세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이 세상이 어려워지면 생존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죠. 현대 사회에 우리가 놓이게 된 거는 바로 그와 같은 거라고 보시죠. 이거 시세입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결핍된, 자원이 결핍된 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결핍될 겁니다. 지구를 다 베껴먹고 나면 갈수록 없어지겠죠. 그러면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할 겁니다. 미래 사회가 치열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 하나만 봐도 물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는 바가지만 하나 있으면 아무 데서나 얻었어요. 계곡에 물이 철철철철 다 흘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을 얻으려면 돈 줘야 얻어요. 그잖아요. 물을 하나 얻으려면 저 지하 깊은 곳에서 동력으로 뿜어 올려야 된다고. 왜? 물을 너무 우리가 낭비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하수를 너무 많이 개발하니까 지하에 물이 사라지니까 지표수가 사라져요. 지표수는 뭐죠? 땅속으로 지표수가 많으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돼야 되는데 지표수는 땅이 메말리니까 지표수는 그냥 땅속 스며들어 버리고 지표에는 물이 안 흐르니까 그렇게 쉽게 얻는 물을 우리가 못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쉽게 손쉽게 주변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천리 밖까지 뛰어가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이런 것들이 시세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시세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더 어렵고 더 투쟁을 하는 시대로 몰려간다. 송괴의 원괴는 천산 돈괴에서 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개에 양이 4개죠. 이음 사양괴죠. 그래서 이음 사양괴 중에 위가 건, 그 다음에 아래가 간. 이렇게 돼서 천산 돈괴에서 삼효하고 이효가 자리를 바꾼 겁니다. 삼효하고 이효가. 그래서 요게 자리를 바꿔서 강이 아래로 내려와서 학교의 중을 차지하였다. 요거는 그 단전, 요 괴사 다음에 나온 단전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강내이 득충이라는 말이 나와요. 강이 내려와서 중을 얻었다. 그래서 요 괴가 천산 돈괴에서 이렇게 된 거다. 손괴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효사, 여기에 쓴 괴사나 효사는 대부분 이 천산 돈괴에서 송괴로 바뀌는 과정에 나타난 상변화를 가지고 괴사와 효사를 썼어요. 대부분. 그래서 항상 원괴는 중요하다. 100번, 1000번 제가 누차 얘기지만 원괴의 관계를 모르면 주역을 못 풀어가요. 효사라. 그래서 요 돈괴에서 왔다라는 거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 본인들이 딱 괴를 보면 아 요거 여기서 왔을 거야. 직감적으로 거의 다 알아요. 지금 초기인데 그래도 그 적어 놓고 거기서 왔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된 거지 이해를 자주 하면 나중에는 직감적으로 다 괴만 보면 요거는 원괴가 뭐겠다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송괴를 뒤집은 거 복괴로 뒤집으면 지난 얘기했죠. 여기 오면 위가 수가 되고 아래가 수천수 지난 시간에 했던 숙괴. 우리가 기다림의 괴죠. 숙괴가 됩니다. 정복 관계에 있다. 그럼 이제 괴사를 중심으로 따져봅시다. 근데 괴사는 쓰면서 할게요. 송괴는 유부 그랬습니다. 유부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 유부. 그 다음에 칠처. 칠은 꽉 막힌 걸 얘기합니다. 수도꼭지나 그 하수구가 막힌 걸 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척은 근심 걱정. 칠처. 그 다음에 중길. 중길. 그 다음에 종흉. 이견대인. 이견대인이고 분리 섭대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송, 다툼, 송, 다툼께는 유부, 믿음이 있는 괴다. 다툼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네요. 다툼께에 왜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있으면 안 다투게 되거든요. 일단 다툼께는 성실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도 꽉 막히고 그러면서 항상 걱정이 된다. 중길은 굉장히 해석이 다양해요. 3가지야. 그러므로 중단해야 길하다. 그러므로 중용의 도를 알아서 중용의 도로서 치우침 없이 가야 길하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단하면 길하다. 또 중용의 도를 행하면 길하다라는 거 외에 중반전쯤 들어가면 길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총흉. 마지막은 흉하다. 끝은 흉하다. 자,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면 이롭고 섭대천. 큰 내를 건너면 불리하다. 이렇게 효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송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유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송사, 그죠? 송사.
우리가 지금 송사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러죠. 그죠? 모든 재판이나 소송이나 사건에 대한 판결, 재판은 무엇에 입각해 있죠? 증거주의에 입각해 있어요. 증거주의. 그죠? 증거주의를 입각.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송사에는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늘 조마조마하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것이 송사다. 그러므로 어지간하면 송사는 중단하는 게 길하고 송사를 끝까지 가봐야 흉한 일만 있게 된다. 그죠? 자, 이견대인은 송사라는 거는 대인, 공정하고 광명정대한 그 어른이 대인이죠. 그런 어른을 만나서 중재를 해서 중재를 받는 것이 가장 이롭다. 그죠? 그 다음에 이석대. 송사는 건너지 않을 강을 건너가 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제 뜻이 금방 나오죠? 이해가 되겠죠?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다툼은 유부, 믿을만한 증거가 있대로 믿을만한 게 확보하고 있더라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고 두려운 것이 다툼이요 송사다. 우리 재판 걸리면요 내가 아무 죄도 없어. 그리고 내가 당당하다는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상대가 해서 검찰에 불려가고 경찰에 가고 재판장에 나가서 재판받고 할 때는 간이 두근두근 얼굴이 벌개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걸요. 내가 아무리 떳떳하다 해도 유부 아무리 성실한 떳떳함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는 그런 내가 믿음을 확보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재판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면 언제나 답답하고 두려움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중간에서 그만둬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기를 또 다른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한다 할지라도 중용의 도를 잃지 않고 적당한 선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극단적이 될수록 나쁘다. 그죠? 이겨도 흉이죠. 재판은. 왜? 재판을 이겨도 상대가 승복하지 않으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 중용의 도를 지키지 않고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재판을 내가 이기면 어떤 결과가 오죠?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원수가 돼요. 그래서 나를 해칠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복수하러 달라들 거라고요. 결과 엄청난 걸 잃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겼다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지만 더 큰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재판 송사라는 건 결과가 흉하다. 절대 좋은 일이 없다. 중재, 이견 대인, 대인을 만나서 대인의 견해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든 대인의 조언을 받는데 참 유리하다. 이게 현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 그죠? 사안이 엉켰을 때. 그런 게 오히려 송사로 가는 것보다 이롭다. 이석 때처럼 강을 건너가 보면 불리하다. 그만 건너지 않아야 될 강을 건너갈 정도로 송사가 극단적으로 되면 결국 모든 건 불리하다. 굉장히 담담하고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한테 다툼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송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다 송사예요. 그죠? 다툼이죠. 다툼이기 때문에 이 다툼에는 아무리 내가 옳고 다른 사람도 나를 옳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어도 그죠? 다툼을 하게 되면 언제나 뭔가 막히고 항상 다툼은 두려운 것이다. 다투는 것보다 우리는 협력이 중요해.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교회가 가르치는 거. 근데 우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뭐죠? 경쟁에서 이기는 법, 1등 하는 법. 늘 그렇잖아요. 이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경쟁에 이기는 법은 배우면서 협력하는 법은 뒤로 밀려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경쟁한 거는 굉장히 힘든데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하면 일이 쉬워지는데도 경쟁에서 이기려고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괴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우선 손괴 괴사가 보면 다툼. 손괴는 하늘의 운동과 물의 운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손괴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갈수록 멀어지는 상이다. 그래서 쭉 가면 송사가 계속되면 나도 증거를 더 많은 증거를 내놓고 상대방도 더 많은 증거를 내고 서로 간에 끊임없이 증거를 더 보강해서 낸다. 유부조. 그죠? 더 내다 보니까 이제는 갈수록 서로 합치점이 멀어져 버린다. 송사의 특성이죠. 송사의 특성. 갈수록 합치점이 멀어져 버린다. 그렇게 돼서 이제는 7.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힌다. 그죠? 그럼 소통할 기회가 막히니까 이제는 뭐죠? 수습할 길이 없으니까 우려스러워진다.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한다. 요게 이제 앞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주요가 삼요가 열로 내려갖고 됐으니까 이놈이 주효죠. 송사교의 주인이죠. 그죠? 주효가. 근데 이 주효는 아까 위에서 내려왔다. 강한 것이 알로 내려와서 득중을 했다. 하는 게 교재를 써. 그러면은 요 효사는 자, 요 놈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 효가. 송사의 주체 그 주효니까. 주효니까 이 효가 주효인데 이 효가 강건해요. 강한 효라고. 이 효가 강건이다. 강건. 송사의 주체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요겁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송사의 주체가 요거에 이 효가 와서 중을 차지하면서 강하게 중심을 잡은 거. 그래서 다툼계가 시작됐는데 다툼의 시작은 강함에서 온다. 강함에서 온다. 그걸 지금 상징하는 게 괴의 효입니다. 자, 이 효가 아까 여기서 이제 유부상을 볼게요. 유부가 된 거는 천산보원교에서 요게 일로 딱 내려와가지고 감깨를 만드니까 그죠. 지난번에 유부지상이라는 건 그 유부상, 믿음의 상이라는 거는 상유, 하유의 중간에 강이 있을 때, 그죠? 강을 중심으로 위에도 친비상이 이루어지고 아래도 친비상이 이루어질 때 유부라는 말이 주역에서 보통 나온다라고 제가 읽었죠. 요게 본래 친비가 아래로만 되던 게 밑으로 이동해서 이 괴가 되면서 상하에 서로 믿고 따르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유부가 있다. 이효 주효가 믿고 따르는 유부지상이 있다. 요 상을 취해서 유부라는 말을. 그러니까 괴의 상에서 이 효사는 괴의 상을 최소한의 언어로 줄여놓은 거라고 얘기했죠. 줄여놓은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의리적 해석은 상과는 틀리다. 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봐셔야 돼요. 그래서 유부라는 말은 거기서 이제 나온 거다. 그런 해석상으로는 증거, 믿을 만한 심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라고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칠척 근심상은 감깨가 근심상이 있죠. 감깨는 함정이니까 함정에 빠지면 못 나오니 막힘이요. 함정은 위험한 것이니까 두려움, 근심이 된다. 이걸 한 거고, 이제 그 재판에서 끝이, 그죠? 끝이 흉하다. 끝이 흉하다 하는 거는 이런 상들을 취합해서 이제 우리가 연역했을 때 결국 끝은 흉하게 된다. 라는 건 연역해서 상이 나온 겁니다. 그리 아시고 요거는 효사만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 단전은 읽으면서 할게요. 단전. 상감하험, 험이 건소음 그랬습니다. 상강, 위가 강하고 아래가 험하다. 그죠? 위는 강한 강효죠. 거는 강건함이고 아래
감은 수험, 험이죠. 그래서 강건하고 위가 강건하고 아래는 험한 것이 손꾀다. 그런데 요걸 말로 풀면 뭐죠? 위에서 강경하게 밖으로는 강경하고 안으로는 압박해 들어가는 것. 그 재판할 때 우리 습성이죠. 밖으로는 강하고 안으로는 음험한 음모를 꾸며잖아요. 우리 그 재판할 때 보면 그래. 그게 송이다라는 얘기고, 험이 건. 자, 험이 건은 뭐죠? 음모, 험은 음험함이고, 건은 뭐죠? 압박이잖아요. 강건함. 이렇게 음모와 압박이 난무하는 것이 송이다. 우리가 그 뜻으로 풀면 그런 뜻이 되고, 상으로 풀면 상근의 강함과 하근의 험함이 있는 게 송이고, 그게 송이고, 그 다음에 험함과 강함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 송꾀다라는 상이죠. 요 괴상을 보고 이걸 썼지만, 요게 항상 그게 옛날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래요. 그렇게 썼는데 실제 이걸 이제 의리상으로 번역하면 강하게 압박하고 안으로 밖으로는 강하게 압박하고 안으로는 음험하게 음모를 꾸미는 것, 그러죠. 그러면서 음험함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 재판이라는 거다. 이렇게 의리상으로는 해석이 될 수 있게 문장을 구성한 거죠. 자, 송이라는 것은, 송사라는 것은 유부질처, 믿을 만한 쉼표가 있다 할지라도,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다. 중기랴. 그런데도 기란 것은, 송꾀가 그 중간쯤 길한 것은 중정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길이라는 것은 두 번을 얘기한 겁니다. 중길은 하나는 뭐 중단한 게 길하다 한 것은 그게 중정한 중도행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중길은 중행을 한번 얘기하고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길은 아까 점호를 우리가 쳤을 때 초기는 좀 그렇고 중간쯤 괜찮아지다가 마지막에 좀 안 좋겠네요. 중간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점사가 보통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중길은 그렇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길한 것은 그것이 중정하기 때문이다. 중길이야는 총흉 끝이 흉하다. 그 회사에서 쭉히 흉하다 한 것은 송 불가성이야. 송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사는 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이다. 이견대인 상중정이야. 자,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송사께서는 송사가 걸렸을 때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라는 건, 대인을 만난다라는 건 대인의 조언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공자는 여기서 대인이라는 건 자기 마음을 대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상중정이야. 대인을 만나는 게 이롭다라는 건 내가 마음속에서 중용의 도와 발음의 도를 숭상하는 것이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 재판에 걸렸을 때 꼭 뛰어난 대인을 찾아가서 중재를 부탁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대인을 불러내면 그게 좋은 거다. 그게 숭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중정이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대인이란 건 뭐냐, 내가 대인을 만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서 공정함과 그죠?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는 발음을 자기가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 찾아가도 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리 섭대천. 섭대천 하면 안 되는 것은 입어연이야. 가면 갈수록, 들어갈수록 심연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재판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지 않아야 될 강은 건너지 않는 게 좋다. 대상전은 천여수 위행 그랬습니다. 하늘과 물의 운행은 서로 어긋나게 운행하니 그것이 꾀다. 아까 제기했네요.
하나는 동에서 서로, 하나는 서에서 동으로 부르는 것이 그런 위행을 하기 때문에,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소입니다. 군자는 이런 상을 보고 주사모시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 일을 추력할 때, 주사는 일을 추력할 때 처음부터 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간다. 예, 언제나 여기서 그 모시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고려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군자,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일을 할 때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쟁, 이런 소음이 올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을 꾸려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꾀는 가급적 재판은 중단하는 거, 끝까지 안 가는 게 좋다라는 걸로 일관을 합니다. 다툼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사를 한번 볼게요. 효사는 간단히 적고 나머지는 자료치를 보시도록 하십시다. 맨 초연은 불령소사 그랬습니다. 취업도 안 하세요? 응? 취업도 안 하세요? 조금 하고. 불령소사 소유원 종필 그랬습니다. 자, 불령소사는 오래 끌지 않는다. 영은 오래 하지 않는다. 소사, 이거 소사, 수어스라는 건데, 소는 하고 있는 일, 소사 그러면 하고 있는 모든 일이란 뜻입니다. 소사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소사라는 건 지금 송꾀니까 여기서는 소는 송꾀를 가리키는, 이건 지시대명사로 쓰인 거죠. 송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송사라는 거는 불령, 오래 가면 안 된다, 오래 끌면 안 된다, 불령소사라는 거. 송사 일은 오래 끌면 안 되는다. 초효가 오래 끌면 안 되는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시면서 제가 왜 가급적이면 여기다 오래 끌면 안 되는 상이다라고 정리하면, 오래 끌면 안 되니 약간 구설일이 있으나 길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래 끌면 안 된다로 고정이 돼버려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 불령소사는 요 초효의 상을 갖고 낸 건데, 오래 끌면 안 되는 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죠. 오래 끌면 안 된다. 근데 우리 그래서 오래 끌면 안 되니까 뭐요? 끝까지 가면 길하다. 이거 말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는 게, 이 상이 송사를 오래 끌면 안 되는 상이다. 그건 뭐냐? 오래 끌려가지 않고 송사가 금방 해결되는 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금방 해결되는 상이. 그러면 요거를 그냥 오래 끌면 안 된다로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점을 칠 때 오래 끌면 안 된대 이러는데, 이 점은 뭐냐? 오래 끌면 안 된다가 아니고 오래 끌면 안 되는 상이다라는 건 뭐죠? 금방 끝난다는 상이에요. 오래 끌지 않는 상이다. 그러면 초효가 움직이, 내가 재판을 시작했어 누군가하고. 그래서 답답하니까 점을 쳤는데 딱 초효가 움직이면 불령소사, 오래 끌면 안 된다고 내 빨리 해서 재판 끝내야 되겠네.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래 끌려가지 않는 재판이다. 이건 빨리 끝난다. 그러니까 이 재판 빨리 끝나고 재판이 중재돼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재판은 판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중간에 중재에 의해서 화해가 되는 재판입니다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제가 상이다라고 한 건 그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 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세요. 초효로 보면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지금 재판인데,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 단계죠. 초효가 재판하고 있는 상대는 누구겠어요? 사요. 응효죠. 자기 응효가 재판 상대잖아요. 사효하고 초효가 재판하는 상대예요. 자기 응효가. 근데 재판 상대인데,
초효가 앞에 천산 동교였어요. 초효는 천산 동교에서도 초효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천산 동교에 때 초효는 이꾀상에 간꾀상이 있어요. 간. 그죠? 간꾀였죠? 요 간꾀 초효가. 간은 귀입니다. 귀. 귀의 상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바뀌면서 감깨로 바뀌죠. 감깨로 바뀌니까 초효와 그 상대인 사효 사이에 리깨가 생겨나죠. 리깨는 이허중 리가 생겨난 거죠. 이게 사효가 자리한 건 사효는 리깨상에 있는 거죠. 리는 밝은 눈이죠. 밝게 보는 눈. 밝게 보는 눈. 자, 소송 상대에서 초효가 여기에게 말을 해요. 여기에게 소송을 거니까 여기서 초효의 이야기를 듣고 초효의 소장 내용을 읽고 밝게 살피는 눈이 있어요. 밝게 살펴서 재판을 끝내는 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오래가지 않는 재판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효는 오래 끌면 안 돼가 아니고 점을 칠 때는 이 재판 오래가지 않고 금방 해결돼. 걱정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불령소사 오래가지 않으니 그렇게 되면 딱 오래 가지 마라 이렇게 들어버린다는 건데 오래 가지 않는 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면 상이 그렇다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럼 이 재판 어떤다는 뜻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을 보고 제가 가급적 제 해석은 항상 무슨 상이다 라고 얘기를 끊어주는 거 상으로 해둔 건 그 상이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이 효사가 얘기하는 바를 점사로 매끄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 끌면 안 되는 상이다 라고도 해도 되고 오래 끌려가지 않는 재판이다. 약간의 구설은 있는데 끝은 길하다. 자, 소송이 오래 안 가고 소송이 바로 중재돼도 안 가도 그 새끼가 그랬어 라고 구설수는 약간 있죠. 그렇지만 재판 안 가고 나중에 끝까지 적으로 안 남으니까 결과는 상대하고 인적 사람을 잃는 일도 없기 때문에 결과는 기라한 결과로 나타난다. 자, 상전에서 공자는 불령소사 불가장이야 그랬어요. 오래 끌면 안 되는 이유는 오래 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소송이라는 거는 비록 좀 작은 말은 오갈 수 있지만 그죠? 소사가 있지만 그래도 길한 것은 여기서는 길이 빠졌어요. 그 상사에서는 그래도 길한 것은 까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길한 것은 밝게 살펴서 변별하기 때문이다. 누가 아까 구사와 요 사이에 리께 밝게 살피는 그게 있고 리는 밝게 살핀다 같이 함께 붙은다 함께 한다. 아까 어긋남의 괴인데 리께는 붙는 거자고 불은 항상 어딘가에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긋나 가는 것이 접합점을 찾아 달라붙는 쪽으로 가는 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해의 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효가 움직이면 재판이 걸려도 크게 걱정을 안 해요. 화해가 누군가가 나서주든 재판장이 나서서든 화해가 되는 재판입니다. 자, 2호는 불국송입니다. 불국송. 재판에서 송사에서 이길 수 없는 상이다. 그건 이길 극자입니다. 불국송. 재판에 이길 수 없는 상이다. 귀포.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가 숨어라. 기읍인 300호. 그러면 그 마을 사람 읍인 300호가 다 재앙을 면한다. 이랬습니다.
요것도 이제 해석이 좀 다양한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재판에 이길 수 없으니까 재판을 떠나서 집으로 가서 재판하지 말고 집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거라. 그 재판을 잊으라는 거죠. 숨어 지내라. 그러면 그 의빈 300호가 재앙이 없다.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귀포 해놓고 기의빈 300호를 붙여요. 그렇게 이제 붙여서 방점을 그 300호 뒤에다고 포하고 300호 사이가 방점을 안 두면 띄워주지 않고 옛날 글자는 다 붙어 있어요. 원전은. 어디를 끊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귀, 포, 기, 의빈 300호로 붙여가지고 해석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뭐냐. 도망가서 마을, 은민이 300호쯤 되는 곳에 가서 숨어 살아라. 그러면 무생, 재앙이 없다. 재앙이 안 나온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점을 거기서 끊느냐 안 끊느냐에 따라서 그거 방점을 여기서 도망가서 숨어 지내라. 그러면 네가 사는 곳에 마을 사람 300호가 다 같이 재앙을 면한다. 라는 어디서 끊냐는데 말이 전혀 다른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상을 보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상이 알려줍니다. 천산 돈꾀죠. 돈꾀에서 자, 지금 이 2위 요 2위입니다. 2위 두 번째 2위 자리는 맨 아래가 선비죠. 아래가 그 다음에 대부 그 다음에 제후 그 다음에 삼공 여기가 천자 상왕 관직을 하면 그런 자리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는 좀 선비는 배설이 없는 거죠. 그거 이제 대부부터 했는데 대부이라는 거죠. 이 자리가 대부 2호가. 그런데 지금 송빼가 2호 대부가 천자하고 재판을 다툰다는 거죠. 상이. 그러면 대부가 천자하고 다투면 이거는 필패지 상이에요. 게임이 안 되잖아. 어떻게 지방 대부가 지방의 지방 관리가 황제를 상대로 싸움을 벌려갖고 이기겠느냐는 거. 그래서 불국성인데 이 대부상이 우리가 보면은요, 천자 부하는 제후나 삼공,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삼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후 부하는 대부예요. 제후 부하를 대부로 나. 그 대부는 제후 밑엔 대부는 세 등급이죠. 상대부가 있고 중대부가 있고 하대부가 있었어요. 옛날에. 요것들은 지방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부는 누가 임명하냐면 제후가 임명하는 지방관이에요. 그러니까 제후가 임명한 지방관이 지금 싸움 상대가 5위 같은 밑길이 응하니까 5위하고 싸우는데 천자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상이죠. 이 상이. 그렇기 때문에 불국성인데 자 보시라고요. 요 궤에서 이렇게 올 때 대부가 어디서 왔는가를 보세요. 이 대부가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곤괴 사이로 대부가 끼어들었잖아요. 여러 상이 이제 감깨잖아요. 근데 고는 국이요 읍, 국토요 읍토. 국인 나라나 읍을 상징한 게 곤이라고 그랬죠. 그게 읍 안으로 들어가네. 그죠? 읍 안으로 가서 대부가 자기 읍 속으로 들어간 상이 감깨상이에요. 여기서 밖에서 기어들어온 거거든. 국토 안으로, 읍 안으로. 그렇죠. 읍 안으로 들어온 거다. 대부가. 이렇게 읍 안으로 들어온 상을 취해서 귀이포. 네 집안으로 되돌아가서 숨어 지낸다. 감깨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죠. 고온 사이로 양, 대부가
들어간 상을 취해서 귀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읍이라는 건 뭐죠? 읍은 자 국은 국이나 혹은 방, 국이나 방은 천자가 자기 신하한테 주는 나라를 국이 그 봉지죠. 그걸 국 또는 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후가 자기 대부들한테 넣어준 시급을 일러서 읍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읍과 국은 달라요. 국은 왕이 자기 신하한테 내려준 시급지를 국 또는 읍이라 하고, 국 또는 방이라 하고, 읍은 제후가, 지방관인 제후가 자기 상대부나 중대부나 하대부한테 넣어주는 거를 읍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부가 이제 이 읍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자기 시급에 딸린 모든 식솔들을 다 합쳐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가문, 누구 가문, 상항의 가문, 여러분 상항에 내린 그 읍지, 토지와 거기에 따른 농로 전체가 한 가솔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랬을 때 여기는 상항가라고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상항 집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 따른 농로 숫자가 다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근데 뒤에 300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걸 보면 이 대부가 신분까지 나오죠. 왜냐? 가솔이 300명 정도 되는 읍지를 가지면 그건 중대부였어요. 중대부한테 나눠준 봉지는 가구수가 300호가 기준이 돼요. 300호가 옛날에. 그 다음에 상대부가 500호, 하대부가 100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100호장은 하대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500호장은 상대부고 300호장이면 하대부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읍 300호라면 그 읍민이 300인 거죠. 300명이다. 그러면 이건 중대부 신분인 것도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길 수 없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했어. 천자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뭐예요? 물러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죽은 듯이 엎드려 있으면 끝은 길하다. 근데 끝은 길한데 기읍인 300명도 길하다. 옛날에는 황제한테 죄를 얻으면 봉지 사람까지 구족을 주멸할 뿐만 아니라 봉지 사람까지 해쳤어. 그 시급 사람들도 같이 생매장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생매장을 안 하면 재앙이 뭐냐? 중과세를 해요. 너들이 다 내한테 대들고 반란 일으킨 놈들이니까 이 지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요만큼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중과세라는 항상 벌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읍장이 대부가 가서 읍사람한테 죄를 지고 오면 그 믿는 가솔들까지 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 옛날 법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황제하고 다투다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네 고향으로 빨리 낙향을 해서 죽은 듯이 지내고 있으면 너도 안 다칠 뿐만 아니라 그 읍민들 생명도 읍민들의 손해까지도 재앙을 닥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점이 귀포해서 끊어줘야 돼요. 들어가 숨어 있으면 너뿐만 아니라 그 읍민들 300호도 생목숨을 잃지 않는다. 재앙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재앙이다, 아까 무생 이런 효다나 아까 이 감계상에서 상을 취했고 뭐 이런 건 다 치상 원리예요. 그거는 오늘 생략할게요. 자, 이 효는 일단 봐도 돌아가서 자기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상이죠. 이 효는 학교의 중을 차지해서 중정함이 있고, 그러죠? 중정함이 있고 유구지상을 갖고 있죠. 믿음의 상을. 그렇기 때문에 천자하고 끝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재앙은 없다. 다투기는 했지만 중정의 도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숨기 때문에 이 효는 크게 피해는 안 입는 효다. 그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사묘 19덕 그랬습니다. 사묘는 19덕. 구덕을 먹고 산다. 옛
덕을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구덕을 먹고 산다. 정과하고 발음을 잘 유지하고 정과하게 지켜도 위태로움이 있다. 그러나 정길, 결과는 길하다. 혹종왕사, 혹 왕의 일에 정사하게 되더라도 무성. 여기서 무성은 공을 내세우지 말란 뜻입니다. 공을 세워도 공을 자기 것으로 하지 마라. 자, 구덕을 먹고 사는 상이다. 구덕을 먹는 상이다 그랬습니다. 구덕이 뭘까요? 구덕을 먹지 말라. 구덕을 먹고 산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갖고 사는 게 구덕을 먹고 사는 거죠. 그죠? 옛날은 다 세습제였어. 그 아버지한테 봉토가 주어지면 그 봉토가 자식한테까지 물려져서 자식이 봉토를 받아 세습해서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을 세워서 바로 황제나 제후로부터 봉지를 공을 세우고 훌륭한 일에서 봉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대가 그런 일을 해서 그 덕분에 묵고 사는 게 구시급이에요. 식구덕이에요. 이게 선대의 음덕으로 묵고 사는 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했죠. 옛날에는 왕들이 시급을 딱 넣어줘요. 공을 자기한테 큰 공을 세우니까 보상을 해줬죠. 근데 요 사람이 죽고 아들대에 가면 왕은 또 나눠줄 놈이 많아. 근데 나눠줄 땅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옛날 거는 걸 다시 회수할까를 궁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공을 세운 집 후손들이 역적으로 몰리고 약간만 잘못하면 바로 처단을 다 몰수를 해서 공을 세운다. 또 누군가 보상을 해야 또 충성한 놈이 생기니까 이게 계속 반복됐다고요. 지금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대의 공으로 세웠던 봉지를 물려받아서 그걸 먹고 사는 것은 네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항상 위태로움이 있다. 언제 뺏길지 모른다는 거죠. 위태로움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위태로움이 있다. 근데 그래도 바르게 행동하면 끝은 그래도 길할 수 있다. 끝은 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위태롭다. 근데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예가 우리가 보면 초안지에서 초나라 초안 전쟁을 해서 류방이 항우를 이기고 한나라를 크게 건설하죠. 그때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장자방 한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군수 부모를 끝까지 보급했던 소하, 승상 소하가 공을 많이 세우죠. 근데 나중에 장자방은 나는 은퇴하겠다고 바로 산속으로 숨어 배설을 안 받고 숨어서 생명을 보존했죠. 근데 한신은 천하를 통일한 명장인데도 사약을 받아서 살해를 당하죠. 왕한테. 토사구팽 당하죠. 근데 이제 소화가 남아요. 소화는 황제가 유방이 엄청 공을 세웠으니까 농공 행상을 하는데 한신이 죽은 건 뭐냐? 제 나라 땅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 나라 왕으로 저를 봉해 주십시오. 제 나라는 좀 산동지구죠. 비옥한 산동. 그러니까 공은 많이 세웠고 이렇게 아직은 무서워. 병사도 많고. 근데 오케이. 왕으로 심어놓고 이제 황제는 힘 있는 부하는 무서운 거예요. 왕으로 삼아. 그러니까 피해만 보면 이렇게 힘을 뺏을 국리, 죽여버릴 국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신은 죽은 거죠. 공을 세워도 해도. 근데 소화한테 니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그랬더니 소화가 까막까막거리다가 저는 저 회하 이남의 그 땅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래도 지도를 펴놓게 보니까 그 몹쓸 황무지예요. 아주 몹쓸 땅이야. 그 황무지를 달라고 그래. 아니 니같이 공을 세운 사람이 쓸모없는 땅을 어찌려고 그러냐.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그거 주세요. 그냥 백성도 별로 없고 황무지 척박한 땅을 받아요. 소화는. 그래 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놈은 욕망이 없어. 큰 일을 안 일으킬 놈이야. 군사도 비축을 그만한 재산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화는 끝까지 승상으로 재상으로 가죠. 소화가 죽을 무렵에 그 토지의 반을 황제한테 반납해요. 그리고 자기 자손한테는 저 끝에 더 나쁜 땅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소화 자손은 나중에 이대 문제가 들어갔다 그 왕이 올라가서 보니까 소화같이 공을 세우는데 그 자손이 너무 한적한 곳에 너무 척박한 땅을 갖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많은 비옥한 땅을 주라. 그래서 더 큰 걸 줘. 그러면서 대대로. 근데 소화 또 아들 또한 희한해. 안 받아요. 이것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폐하. 그리고 그 땅은 폐하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한테 너나 주옵소서. 그러고 오히려 반납을 해요. 안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황제는 죽어주고 3대째 물려가서 그 다음에 3대 황제도 아니 이 나라 건국 공신인데 그 황제 손자가 안타까운 거야. 또 주어. 근데 이 집은 유언이 있는 거야. 많은 걸 받지 마라. 항상. 그리고 가장 비옥한 것보다는 가장 처진 걸 받으라. 그러면 생명도 보존하고 길이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아까 19덕의 방법인 거죠. 구덕을 지켜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구덕을 먹고 산다는 거는 언제 뺏길지 모를 만큼 위험하다. 요 송사께는 생존 경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들이 좋지 않다는 거죠. 금수저가 지금은 금수저 자신은 편해요. 부모한테 받아서 그걸로 공부도 하고 풍청풍청 쓰니까. 근데 그 금수저의 미래가 밝겠느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도 그죠? 금수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기회만 되면 저런 놈 아니 지는 아무 고생 안 했는데 아버지 덕에 허위없이 가면서 막 풍청풍청 하고 있으면은 꼴 보기 싫잖아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금수저가 영원히 금수저일 거라는 거 우리가 접어도 돼요. 지금 많은 금수저들이 있는데 이대 안 가요. 구덕을 먹고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먹이를 둘러싼 다툼에서 사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구덕을 먹고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그 구덕을 지켜나가는 자리다. 함부로 금수저가 금수저라고 뻐기게 되면 그 금수저는 금방 놓치게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일에 종사하게 하더라도 겸허하라. 그건 사면은 그러면 그 자기가 잘하고 겸손하고 아까 낮춤이 있으면 그 사면은 길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면은 요에서 자리를 바꾸면서 올라갔어요. 요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음으로 바뀌는 순간 위에 하늘을 승순하는 상이 돼요. 그죠? 상건을 음이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요걸 승순지상이라고 하죠. 위가 강, 상, 강, 하유. 요거는 승순, 이어받는다. 순하게. 위의 뜻을 이어받는 상이라고요. 승순의 상. 그렇게 사면은 상이 위에 강한 하늘, 천, 황제, 권력, 그죠? 위의 건을 승순하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이 승순의 마음만 잃지 않으면 사면은 자기 복을 받는 게 자리예요. 근데 아까 그 얘기요. 승순에서 자기 낮춤이 승순의 도를 다하면 사면은 괜찮다. 승순의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효는 승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졌다. 그래서 왕의 일을 종사하더라도 공을 세우면 내 공이다 하지 말고 그 공을 왕한테 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라. 그죠? 물러서라. 그러면 이효는 틀림없이 복을 받는 이로다. 그래서 이효는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엇갈리는 효입니다. 대부분 사묘가 그렇죠.
사묘는 상계와 하계의 경계선이어서 어떻게 처신하냐가 상으로 가냐 하로 떨어지냐는 그 결판이 있는 효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처신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사효 역시 이효처럼 불극성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 불극성.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 상이다. 자, 복증명. 그러므로 돌이켜 천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바뀌라. 바꿔라. 어떻게? 안청. 안분 수정해라. 자기 본분을 알아서 발음을 지켜라. 그러면 길하다. 그랬습니다. 자, 천명으로 돌아가 안분 수정한다라는 건 뭐죠?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라. 이 자리는 신하 자리입니다. 삼공의 자리고 위에는 그 건의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효가 아래서 위하고 재판을 하는 효예요. 그러면은 요 사효도 아래하고 재판을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위하고 재판합니다. 요것도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모든 재판께는 자기 힘 있는 자와 나간의 싸움이에요. 재판이라는 건. 한쪽은 힘이 있고 한쪽은 없는 싸움이 대부분 재판입니다. 그래서 사효의 상대도 오효가 됩니다. 그래서 주적이 오효예요. 왜 이제 그냥 아까 이려도 요거하고 응은 되지만 실제 초효도 주적은 오효예요. 왜 이제 송께는 주적이 오효가 되냐면 모든 괴의 주장, 그죠? 군주는 오효다. 오효가 군주이잖아요. 모든 효의 주장은 군주, 그죠? 주군이죠. 모든 효의 주군이 군주라고요. 요거 오효. 그러면 송괴는 송괴의 주군, 송괴의 주군도 오효죠. 그러면 송괴의 주군은 뭐요? 다툼의 주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효가 송괴에서는 주적입니다. 가장 모든 재판을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초효도 사효하고 지금 응이 있어서 아까 재판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은 오효가 상대예요. 송괴만의 특징. 다툼괴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괴를 볼 때 그 괴의 주장이 오다. 대장이. 그렇기 때문에 송괴의 대장은 오다. 그러면 송괴의 주인, 주적 이거죠. 요건 재판하는 자고, 그죠? 재판 상대, 주적은 언제나 오이라는 거죠. 요게 송괴입니다. 그러니까 사효도 황제하고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뭐죠? 황제하고 아무리 내가 황제인데 1인지 지하 만인지상이라 해도 황제는 이길 수가 없는 재판인 게 불국송인데 그러지 말고 복증명. 자기 본분을 찾게 자기 원래 천명. 재상의 천명은 뭐죠? 황제를 받들고 백성을 거느리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로 복직해서 명해서 안분 여기서 안정 그랬어요. 그건 뭐냐? 바꿔라. 자기 안분 수정. 자기 본분에 맞게 발음을 지키면 길하다. 안 지키면 흉하다. 역시 3, 4연은 상하괴 중간계기 때문에 처신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자, 구사상을 보면 구사도 요것처럼 승순의 상인데 구사도 바로 천자를 받드는 재상이기 때문에 천자를 받들어야 되는 것이 천명이지 천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천명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위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송괴에서는 오효가 제일 좋아요. 오효는 누구라도 다 이기잖아요. 황제가 뭔 재판에서 못 이기려면 아무도 없으니까 오효는 무조건 길해요. 근데 나머지는 뭐지? 재판에서 싸워서 이겨서 좋을 일이 없다. 그리고 황제는 뭐죠? 전체를 관할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겨도 그 이긴 것으로 백성에게 또 베푸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점이 다릅니다. 오효는 송원길. 오효는 다투는데 크게 길하다. 자, 오효도 상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다투면 길한 상이다. 다툼이 있어도 길한 상이다. 오효는
상께의 중을 쳐서 지존 위에 상께의 중을 가진 데다 중을 차지했죠. 양이 양의 자리에 있어서 위도 바르죠. 그러니까 제왕으로 앉아 있으면서 다툼 시대에, 그죠? 이 송꽤 다툼의 시기에 제왕 위에 있으면서 중정의 도를 다해서 공평무사하고, 그죠?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자, 양이 양에 있으니까 자리가 바르죠. 지킬 줄 아는 자가 다툼의 시대에 왕으로 앉았다. 그러면 다툼의 시대에서 이 왕은 굉장히 길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게 자리가 바르지 않다거나 유약해서 다툼의 시대에 유약하다면, 왕이 유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강한 왕인 거죠. 다툼의 시대를 종식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효는 이 자체가 상이 굉장히 길합니다. 그리고 송꾀에서 다툼을 종식시키는 자요, 모든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자지만 최종 다툼을 종식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꾀에서 크게 길하다. 오효는 아주 길한 상입니다. 그 다음에 육효. 육효는 혹석지 반대입니다. 반대. 이 반대라는 거는 허리띠예요. 요대 반대. 이 옛날 관복에 이렇게 둘러 뛰는 허리띠 있었죠, 관복에. 근데 그 관복 허리띠를 그전 사람들이 만들 때 보면 허리띠 요걸 각이 딱딱 돼 있죠. 한각 각으로. 그게 그 허리띠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드는 걸 금대라고. 그 다음에 옥의 재질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건 옥 두 번째 좋은 거죠. 그걸 이제 옥질, 옥대. 그 다음에 각대가 있어요. 각대는 짐승 뿔로 만든 거, 각대. 그 다음에 각대 다음에가 목질, 나무로 만든 목대가 있어.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그 관리들한테 채워준 게 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효는 여기서 혹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혹자가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반대를 선물 받았다. 반대를 하사받았다. 하사받았는데 종조 삼치직을 하루가 가기 전에 3번 박탈당했다. 치는 빼앗긴다는 겁니다. 자, 관대를 하사받았는데 그 하루가 가기도 전에 3번이나 뺏기버렸다. 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송꾀예요. 지금 송꾀. 송꾀에서 반대를 하사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죠? 재판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재판에 이겼다는 뜻 아니겠어요? 송꾀에서 어떤 사람이 재판 결과 이겼어. 이겼으니까 이긴 사람이 선물 받은 거잖아요. 명분도 내가 옳다. 네가 이겼다. 네가 옳다 해서 그 편을 들어준 거란 말이죠. 그게 반대를 하사받은 걸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 재판에 이긴 상황을. 근데 반대를 하사받았는데 하루 만에 3번 뺏겨버렸다. 재판을 통해서 재판에 이겨서 얻은, 그죠? 얻은 승리는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얻은 승리는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왜? 상대가 승복하지 않은 승리가 관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가 승복하는데 진짜 이긴 거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대가 승복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와 원한만 쌓이게 되니까 한쪽에서 이겼지만 이긴 것만큼 잃는 게 있고, 이겨서 기분 좋은 만큼 이후에 후환을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것이 재판에서 얘기한 마지막 기절입니다. 재판에 혹시 이겨서 자기가 옳다는 걸 인정받아도 그것이
진짜 이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하루 3번 뺏긴다. 이제 하루 3번 뺏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상 때문에 그런 거죠. 상을 읽어서 상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야 되 보니까 3번 뺏겼다. 한 번 주고 3번 뺏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을 이제 그 비유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근 3, 여기서 3이라는 숫자 건괴가, 그 다음에 근은 백주, 밝은 대낮, 그러니까 하루, 그죠? 밝은 대낮이 건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종, 하루 종일, 하루 만에 3번, 이거 아까 근 3, 여기 3개니까 그 3개, 거기서 3해서 3 취했지만 실제 그 3의 의미는 큰 의미는 없어요. 요 효의 상을 갖고 사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이란 건괴상이 있으니까 3을 썼지만은 그 크게 빼앗겼다는 소리인데, 재판에 이기고 크게 졌다. 재판에 이기는 건 크게 지는 거다라는 이해를 상징하는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손꾀입니다. 손꾀는 우리가 생존경쟁이라고 그랬죠. 손꾀지도는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중용의 도를 생각하면서 송사에서 극단으로 치달지 않아야 된다. 예, 송꾀도는 효사는 단순해요. 이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점사는 그걸 준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송꾀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효사 공부가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고 하는데, 송꾀는 괴사를 잘 판단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 효사는 요 앞대가리만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 금방 송꾀였으니까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겠다. 괴사만 잘 끼고 있으면 됩니다. 맨 처음 괴사 그대로, 괴사는 송꾀는 증거가 있어도 어쩐지 답답하고 불안한 게 송꾀다. 그러므로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중단에 그만두는 게 좋고, 길게 가면 흉하다. 자, 이견된 언제나 바른 마음을 갖추고 그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섭대천, 건너지 않을 강까지 건너가 버리지 않아야 된다. 요 효사를 괴사만 알면 효사는 그대로 이제 풀리죠. 오래 끌릴 아이들 첫째가. 두 번째,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송사에서 물러서라. 그들 집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 19덕. 다음, 우리가 다툼계에서 후광을 받아갖고 누구의 후광으로 다투어서 이기려고 그런 거는 우매한 짓이다. 그 다음에 그 후광으로 받아서는 나중에 집만 용무가 후광 준 사람까지 망가뜨리거든. 그 다음에 4. 자,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것도 싸움인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물러서서 안분 수지하라. 그 다음에 5효. 5효는 송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송사에 크게 길하다. 크게 길한 게 5효다. 6효는 송사로 끝났어. 송사를 끝내서 드디어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했어도 결국 그게 영광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면 송꾀는 끝납니다. 송꾀는 좀 단순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손꾀, 그러니까 점을 볼 때 손꾀가 일단 나오면은 그 사람이 뭔가 좀 다투고 있는 게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꽤? 아니 손꾀 이 괴가 나오면은 거의 지금까지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연초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놀이 삼아서 1년 신수를 보겠다고 이렇게 해. 근데 한 3, 4년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하면서 보면 송꾀 나온 사람이 이상하게 오래 좀 송사 있는데 전혀 없을 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꼭 생기더라고. 꼭 생겨. 그게 나중에 와. 그때 근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랬어. 그러고 이제 그때 했던 그거 쭉 펴보면 뽑아놓은 걸 보면 진짜 그렇게 뽑아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 그래요. 이런 송꾀는 다툼꾀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 그러면 저 개가 나왔는데 5효에 점이 찍히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5효에 점이 5효가 나오면
송사가 벌어져도 안 벌어져도 오효는 올해는 길합니다. 벌어져도 안 벌어. 벌어져도 이겨. 오효가 움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돼. 이 손괴가 나왔다는 거는, 손괴를 냈다면 손괴의 시세라는 거죠. 지금 그 천시가 그 개인이 위치한 지금의 그 하늘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그 개인에게 주어진 시세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한테. 그때가 올해는 다툼이 많은 시세에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오효가 나오면 다툼이 많은 효임에도 불구하고 오효는 송사께서 모든 걸 제압하고 모든 걸 정리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오효를 얻었을 때는 송사가 걸리든 안 걸리든 시끄러움이 있다 꺼지든 올해 시끄러움이 있는데 그 시끄러움이 오히려 당신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고 당신이 더욱 잘 되는 괴가 이 오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송사가 있으면 막상 재판에 붙으면 이건 100% 이겨요. 오효가 움직였을 때. 그리고 송사가 가다가 중재돼도 항상 이 사람이 유리하게 중재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산 땅이 있는데 판사가 화해를 시켜도 이 사람 의견 쪽으로 다 기울어지는 게 오효예요. 오효는 송사계를 전체를 통괄하고 제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찍으면은 요거를 괴를 바꿔보세요. 오효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화수. 미제. 그죠? 미제괴가 되잖아요. 미제. 화주 미제괴 오효 효사를 딱 읽어보면 아 어떻게 어째서 길한지 알겠다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우 진짜 그럴까 아닐까는 요게 변했을 때를 괴를 만들어서 그 괴의 효사하고 맞춰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수 미제괴 괴사와 요놈의 괴사를 맞춰보시고요.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질문도 없지. 오케이, 여기서 마칠게요.